21세기 새로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총성은 없습니다. 폭발도 역시 없습니다. 피도 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니,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무릎 꿇고 있습니다. 2024년 한 수도의 충격적 현실입니다. 간판 12% 외국 문자입니다. 거리의 언어 외국어입니다. 아이들의 꿈 외국어로 꿉니다. 그리고 국민 78%가 외쳤습니다. 우리는 저 나라와 하나 되고 싶습니다.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군대를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돈을 뿌렸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대체 뭘 했습니까? 그 질문에 한 나라가 대답했습니다. 단 한 단어로. 존중.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기 없는 점령, 강요 없는 선택, 심약 없는 정복. 15년 경력 시에는 특파원이 그 현장으로 날아갔습니다. 그가 본 건 기적이었을까요? 아니면 경고였을까요? 잠깐만요.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더 힘내볼게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한 나라의 언어가 사라진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전쟁입니까? 점령입니까? 그렇다면 어디서 날아온 미사일입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완벽하게.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였습니다. 저는 잭슨 밀러입니다. 15년 기자 생활, 미국 출신입니다. CNN 아시아 총괄 특파원. 중동 전쟁, 우크라이나 침공, 동남아 민주화 운동. 15년간 포화 속을 걸었습니다. 하버드에서 국제 정치를 공부했습니다. 제 일은 팩트를 전하는 겁니다. 감정이 아닌 사실 말이죠. 그런 제가 이상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간판의 60%가 한글입니다. 황당했습니다. 가짜 뉴스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본부장은 달랐습니다. 잭슨, 이번 건 내가 직접 봐야 할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몽골행 비행기였죠. 기내에서도 비웃었습니다. 60%라니. 말도 안 됩니다. 누군가 숫자를 잘못 본 거겠죠. 울란바토르 공항에 내렸습니다. 2024년 11월이었습니다. 면세점을 지나가는데 직원이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가 물었습니다. 명동 호텔 가시는 거죠? 명동이라니. 저는 서울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몽골의 수도 한복판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간판이 보였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김밥, 떡볶이, 치킨. 또 한글이었습니다. 노래방, 뷰티샵, 카페. 전부 한글이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몽골입니까? 거리로 나갔습니다.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간판 100개 중 62개가 한글이었습니다. 62개입니다. 제보보다 많았습니다. 공기 중에 냄새가 퍼졌습니다. 떡볶이 냄새, 김밥 냄새, 치킨 냄새였죠. 저는 서울 명동에 온 것 같았습니다. 20대 청년들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BTS였습니다. 발음이 완벽했습니다. 원어민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식당 주인을 인터뷰했습니다. 왜 간판을 한글로 썼습니까?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글로 쓰면 손님이 더 와요. 장사가 잘 되죠. 장사가 잘 된다니. 한글이 돈이 된다는 겁니까? 다른 상점 주인도 만났습니다. 50대 남성이었습니다. 딸이 영어보다 한국어를 더 잘해요. 학교에서 한국어 배우거든요. 영어보다 한국어라니.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도심 광장에 전광판이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떠올랐습니다. 한국과의 경제 통합 찬성률 78%. 78%.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중국은 12%였습니다. 러시아는 23%였습니다. 한국이 78%라니.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건 여론조사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선언이었습니다.
한 세대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택했습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아닌 한국 말이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K-팝이 들렸습니다. 한글 간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취재 노트에 한 줄을 썼습니다. 이건 가장 조용한 침략이다. 총도 없었고 탱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문화가 언어를 지배하고 언어가 국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두려웠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두려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 말이죠. 이 현상의 뿌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저는 다음 날 아침부터 움직였습니다. 몽골 교육부를 찾아갔습니다. 세종학당도 방문했습니다. 대학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일을 시작했습니까? 답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김수진. 그 이름이 계속 나왔습니다. 교육부 직원이 말했습니다. 김수진 교수를 만나보세요. 세종학당 관계자도 말했습니다. 김수진 교수님이 시작하셨죠. 대학 총장까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분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모든 길이 한 사람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수진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국제 울란바토르 대학교를 찾았습니다. 한국학연구센터가 있었습니다. 3층 건물이었습니다. 복도에 공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절반이 한글이었습니다. 여기도 한글입니까? 연구실 문을 열었습니다. 50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잭슨 기자님. 한국어였습니다. 완벽한 발음이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영어로 대답하려다 멈췄습니다. 잠깐, 왜 한국어로 인사합니까? 저는 김수진입니다. 한국학 교수죠.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교수님,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전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해졌습니다. 페이지가 누렇게 변했습니다. 이 사전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사전을 넘겼습니다.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적이라고 나와 있었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랑이 적이라니. 이게 정말입니까? 네, 정말입니다. 1990년대 몽골 한국 사전이었죠. 오역이 수두룩했습니다. 몽골 학생들이 이 사전으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건 단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세대가 막힌 겁니다. 잘못된 사전 한 권이 수천 명의 미래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했습니다. 새 사전을 만들기로 했죠. 그녀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작업했습니다. 15년 동안 말이에요. 15년이라니.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혼자 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엔 혼자였습니다. 나중엔 학생들이 도왔죠. 하지만 대부분은 제가 했습니다. 그녀의 손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손가락에 잉크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손이 15년간 단어를 새긴 겁니다. 2만 개의 단어를 말이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봤습니다. 힘들었죠. 포기하고 싶었던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학생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틀린 단어로 배우는 아이들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사전은 잉크로 쓴 게 아니었습니다. 피로 쓴 것이었습니다. 매일 밤에 피었죠. 사전이 완성된 건 2010년이었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세종학당을 열었죠. 처음엔 학생이 5명 뿐이었습니다. 5명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명에서 시작했다니. 지금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은 120명입니다.
대기자만 80명이죠. 그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5명이 120명이 됐습니다. 그녀가 심은 씨앗이 자란 겁니다. 아니, 씨앗이 아니었습니다. 숲이 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왜 이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저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저도 몽골 청년들을 바꾸고 싶었죠. 언어는 도구가 아닙니다. 다리입니다. 저는 그 다리를 놓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를 봤습니다. 단어장이 쌓여 있었습니다. 손글씨 노트가 가득했습니다. 그 위에는 단어가 아니라 신념이 놓여 있었습니다. 30년간의 신념이었죠. 저는 연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밤 한 단어씩 고쳤습니다. 그게 혁명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혁명이었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인의 끈질김을 봤습니다. 15년을 한 가지 일에 쏟아붓는 집념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만든 건 사전이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를 잇는 다리였습니다. 그 다리 위로 지금 수천 명이 걷고 있었습니다. 김수진 교수가 사전을 만들 때 다른 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는 경제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몽골은 지옥이었습니다. 소련이 붕괴했습니다. 1991년이었죠. 몽골의 최대 지원국이 사라진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실업률 37%, 국내 총생산 마이너스 23%, 공장이 멈췄습니다.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지 경제학자를 만났습니다. 6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추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겨울은 7개월입니다. 그 7개월이 전부 절망이었죠. 난방이 끊겼습니다. 식량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얼어 죽을 뻔했어요. 37%라니. 그건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율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무너지는 소리였죠. 그때 누가 왔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왔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1995년부터였죠. 현대건설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아파트 단지를 지었습니다. 롯데마트는 1호점을 열었습니다. 삼성은 전자제품을 들여왔습니다. 그들은 말보다 건물을 세웠습니다. 약속보다 일자리를 만들었죠. 거리에 현대버스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파란색 버스였습니다. 옆면에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그 버스를 탔습니다. 매일 아침 한국의 기술로 출근했습니다. 저녁엔 그 버스로 집에 돌아갔죠. 처음엔 이상했습니다. 버스 기사를 인터뷰했습니다. 50대 남성이었습니다. 한국산 버스라니. 믿을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고장이 안 났어요. 10년을 타도 멀쩡했습니다. 그게 신뢰였습니다. 신뢰라니. 버스 한 대가 신뢰를 만들었다는 겁니까?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 말 몽골 청년들이 한국으로 갔습니다. 일하러 간 겁니다.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렸습니다. 3년, 5년을 일했죠. 그들이 돌아올 때 무얼 들고 왔습니까? 돈만 들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꿈을 들고 왔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배웠습니다. 일하는 방식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귀국 후 가게를 열었습니다. 한국 식품점이 생겼습니다. 라면을 팔았습니다.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몽골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지만 맛을 보더니 다시 왔습니다. 또 왔습니다. 라면 한 봉지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한 사업가가 말했습니다. 40대 남성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할 때 매일 라면을 먹었어요. 싸고 맛있었죠. 고향에 돌아와서 라면 가게를 열었습니다. 지금은 체인점이 5개예요. 라면 한 봉지가 한 세대의 꿈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2000년대 들어 변화가 가속화됐습니다. K-드라마가 들어왔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한국 드라마가 방영됐습니다. 시청률이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이 드라마 속 옷을 따라 입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 속 음식을 먹고 싶어 했죠. 대장금을 보고 한식당을 열었습니다. 식당 주인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없었어요. 하지만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손님이 몰려들었죠. 지금은 예약 없이는 못 들어와요. 문화가 경제를 밀었습니다. 경제가 문화를 당겼습니다. 완벽한 시너지였습니다. 한글 간판을 단 가게는 매출이 올랐습니다. 한국 제품을 파는 상점은 손님이 넘쳤습니다. 자료를 더 파헤쳤습니다. 몽골은 구리와 석탄이 풍부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있었습니다. 몽골은 자원을 줬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줬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절반이었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압박했습니다. 경제학자가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우리를 종속시키려 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파트너로 대했어요. 그게 차이였습니다. 78%의 비밀이 여기 있었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존경으로 쌓인 경제였습니다. 한국은 원조를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회를 줬습니다. 몽골은 공장을 지었고 사람들은 희망을 지었죠. 저는 현대건설이 지은 아파트 단지를 찾아갔습니다. 20층짜리 건물이 10개 늘어서 있었습니다. 주민을 만났습니다. 이 아파트가 좋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좋죠. 튼튼하고 따뜻해요. 한국 기술이니까요. 한국 기술이니까. 그 말에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인 신뢰였죠. 한 나라의 경제는 숫자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신뢰는 사람으로 움직입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2020년 3월. 세계가 멈췄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습니다. 국경이 닫혔습니다. 비행기가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마스크 너머로만 대화했습니다. 공포가 전염병보다 빠르게 번졌죠. 몽골도 무너졌습니다.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이 끊겼습니다. 식량이 부족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슈퍼마켓 앞에 줄을 섰습니다. 라면이 동났습니다. 휴지가 사라졌습니다. 루머가 퍼졌습니다. 저도 몽골에 갇혔습니다. 귀국 비행편이 취소됐습니다. 호텔방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이탈리아가 무너졌습니다. 미국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영국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계는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나라가 달랐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CNN 본부에서 영상이 왔습니다. 한국의 브리핑 장면이었습니다. 매일 정오, 정부가 나왔습니다. 확진자 수를 발표했습니다. 동선을 공개했습니다. 투명했습니다. 완벽하게 투명했죠. 저들은 숨기지 않는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숫자를 감췄습니다. 진실을 왜곡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그게 신뢰였습니다. 한국의 진단키트가 세계로 퍼졌습니다. 100개국이 주문했습니다. 정확도가 높았습니다. 속도가 빨랐습니다. 생명을 살렸습니다. 몽골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한국산 키트 5만 개를 들여왔습니다. 중앙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바트 의사를 만났습니다.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왜 한국 제품을 선택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3가지 제품을 비교했습니다.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산 정확도 98%, 중국산 85%, 러시아산 80%. 차이가 보입니까? 13%의 차이군요. 아닙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명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정확도를 선택했어요. 생명은 숫자에 맡길 수 없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기술은 사람을 살릴 때 완성된다는 걸 말이죠. 몽골 전역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김치 판매량이 폭발했습니다. 전년 대비 10배였습니다. 마트에서 김치가 동났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왜 김치를 삽니까? 한 주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를 이겼잖아요. 김치가 좋다던데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한국이 코로나를 이겼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의 방식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그게 신뢰였습니다. 30년간 쌓인 신뢰의 결과였죠. 거리를 걸었습니다. 가게마다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식 방역 실시 중.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섰습니다. 체온을 쟀습니다. 손을 소독했습니다. 한국 방식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왜 한국 방식을 따릅니까? 카페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증명했으니까요. 그들은 혼돈을 질서로 바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위기 속에 진짜 강국이 드러납니다. 한국은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백신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습니다. 투명한 시스템, 신뢰받는 시스템이었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전 한국 호감도는 5위였습니다. 1년 만에 1위가 됐습니다. 경제 통합 찬성률도 바뀌었습니다. 52%에서 68%로 뛰었습니다. 16% 상승입니다. 1년 만에 말이죠. 숫자가 증명했습니다. 코로나가 한국의 진가를 드러낸 겁니다. 전염병은 두려움을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속에서 신뢰를 전염시켰습니다. 더 강력하게, 더 깊게 말이죠. 저는 호텔방에서 리포트를 썼습니다. 한국은 방역을 넘어 신뢰를 수출했다. 그 한 문장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코로나는 세계를 시험했습니다. 한국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완벽하게 통과했죠. 몽골 사람들은 봤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말이죠. 2023년 9월 국제 울란바토르 대학교에 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한국학연구센터였죠. 한국 정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함께 지원했습니다. 5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저는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몽골 교육부 장관이 왔습니다. 한국 대사도 왔습니다. 학생 20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기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단순한 캠퍼스가 아닙니다. 장관이 연설했습니다. 이 안엔 한 세대의 미래가 들어 있습니다. 한 세대의 미래라니. 과장입니까? 저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2,000권의 책이 꽂혀 있었습니다. 전부 한국 서적이었습니다. 소설, 역사책, 경제서적, 과학교재. 장르가 다양했습니다. 학생 한 명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무슨 책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경제발전사예요. 어떻게 한강의 기적을 이뤘는지 배우고 있어요. 한강의 기적을 배운다니. 몽골 청년이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교실을 둘러봤습니다. 교수 5명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교수 2명, 몽골인 교수 3명이었습니다. 수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수출 전략을 배웁니다. 교수가 칠판에 썼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장학금 제도도 있었습니다. 연간 30명에게 전액 장학금을 줬습니다. 학생 교환 프로그램도 운영됐습니다. 매년 20명이 한국으로 갔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1년간 공부하고 돌아왔습니다. 학생을 인터뷰했습니다. 바야르마, 22세 여학생이었습니다. 왜 한국학을 전공했습니까? 한국 유학 가고 싶어요. 국제무역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몽골 기업을 키우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이 확고했습니다. 꿈이 명확했습니다. 다른 학생도 만났습니다. 에르덴, 24세 남학생이었습니다. 서울대 다녀왔어요. 1년 교환학생으로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제 한계가 사라졌어요. 세계를 볼 수 있게 됐죠. 한국어를 배우니까 가능성이 열렸어요. 그들은 한류를 보는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어로 세상을 설계하는 세대였습니다. K-팝을 듣는 게 아니라
한국어로 미래를 쓰고 있었습니다. 취업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졸업생 67%가 한국 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삼성, LG, 현대. 대기업이었습니다. 몽골 지사에서 일했습니다. 통역도 했습니다. 무역 업무도 맡았습니다. 월급이 얼마입니까? 졸업생에게 물었습니다. 몽골 평균의 3배예요. 한국어 할 수 있으니까요. 한국어가 돈이 됐습니다. 문화가 직업이 됐습니다. 언어가 밥이 된 겁니다. 김수진 교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의 연구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교수님,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학생들이 캠퍼스를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문화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정신을 배우는 거예요. 끈기, 성실함, 도전 정신.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정말 가능합니까?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저 학생들을 보세요. 학생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대화했습니다. 한국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의 꿈은 한국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미래는 한글로 설계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울을 동경하지 않습니다. 김수진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서울이 되고 싶어 해요. 몽골의 서울을 만들고 싶어 하죠. 그게 교육의 힘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교육은 조용한 혁명입니다. 총도 없고 탱크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한 세대를 바꾸니까요. 도서관 벽에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꿈은 한국어로 꾼다. 누가 쓴 겁니까? 학생이 직접 썼다고 합니다. 그 문구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한국은 건물을 지었습니다. 몽골은 미래를 올려 세웠습니다. 책을 줬습니다. 학생들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배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캠퍼스를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사전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세대를 만들었습니다. 30년 전 한 권의 책에서 시작된 일이 지금 수백 명의 미래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교육의 기적이었습니다. 78%. 그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입니까?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바야르 여론연구소를 찾아갔습니다. 몽골 최대 조사 기관이었습니다. 소장을 만났습니다. 60대 남성이었습니다. 78%가 정말입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전국 2,500명을 조사했습니다. 표본 오차 2%포인트예요. 신뢰도 95%죠. 자료를 펼쳤습니다.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한국 78%, 러시아 23%, 중국 12%.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건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신념이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소장이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20대 91%, 30대 89%. 젊은 세대는 거의 전부였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미래입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선택한 파트너는 한국이에요. 이건 외교가 아닙니다. 신뢰의 투표였죠. 왜입니까? 왜 한국입니까? 저는 거리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대학생 10명을 모았습니다.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카페에 앉았습니다. 왜 한국을 선택합니까?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중국은 압박해요. 빚을 주고 땅을 가져가죠. 두 번째 학생이 이었습니다. 러시아는 과거로 돌아가자고 해요. 우리를 종속시키려 하죠. 세 번째 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달라요. 파트너로 대해줘요. 파트너라는 단어가 반복됐습니다. 지배가 아니라 협력. 종속이 아니라 동반. 그게 차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제가 파고들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존중했어요. 언어를 가르쳤고 기술을 나눴어요.
조건을 달지 않았죠. 남학생이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자기들 방식을 강요해요. 러시아는 과거를 들먹이죠. 하지만 한국은 우리의 선택을 기다렸어요. 존중. 그 단어가 핵심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 다른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존중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기회입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모델이에요. 다른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꿈이죠. 또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들의 답변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대신 확신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다릅니다. 한 학생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러시아를 믿어요. 어머니는 중국을 두려워하죠. 하지만 우리 세대는 한국을 택했어요. 우리가 미래니까요. 세대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50대 이상은 47%였습니다. 과거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달랐습니다. 91%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이 나라의 미래였습니다. 경제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한국과의 교역량이 급증했습니다. 10년 전 2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80억 달러였습니다. 4배입니다. 투자도 늘었습니다. 한국 기업 진출이 계속됐습니다. 경제만의 문제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경제학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문화와 교육이 먼저였어요. 경제는 그 결과죠. 신뢰가 먼저고 거래는 나중입니다. 신뢰가 먼저. 그 순서가 중요했습니다. 한국은 돈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문화로 시작했습니다. 교육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따라왔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리포트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을 키보드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군사력도 없었습니다. 원조도 없었습니다. 오직 문화와 교육, 그리고 존중만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몽골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게 바로 21세기의 힘이었습니다. 78%의 마음은 돈으로 산 게 아니었습니다. 신뢰로 쌓은 것이었습니다. 30년간 한 걸음씩 쌓아 올린 결과였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존중했습니다. 그 존중이 신뢰가 됐습니다. 신뢰가 선택이 됐습니다. 이건 침묵의 외교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외교였습니다. 조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게 진짜 동맹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한글 간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K-팝이 들렸습니다. 한국어 대화 소리가 퍼졌습니다. 이 모든 게 78%의 증거였습니다. 숫자는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심장 박동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새해 전날이었습니다. 울란바토르는 들떠 있었습니다. 한국학연구센터에서 송년회가 열렸습니다. 학생 100명이 모였습니다. 교수 20명도 참석했습니다. 저도 초대받았습니다. 홀에 들어섰습니다. K-팝이 흘렀습니다. BTS의 노래였습니다. 학생들이 따라 불렀습니다. 완벽한 한국어였습니다. 발음이 정확했습니다. 감정이 실렸습니다. 벽에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꿈꾸는 2025년.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문구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김수진 교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사전 한 권을 고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랑이 적이라고 나온 사전이었죠. 그 사전이 틀렸다면 제가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밤 작업했습니다. 2만 개의 단어를 새로 썼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날도 많았죠. 그녀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단어로 배울 학생들을 말이에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학생들이 일어섰습니다. 환호했습니다.
일부는 울었습니다. 저도 감동받았습니다. 우리는 사전을 만들었고 이제 세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수진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문화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정신을 배우는 거예요. 끈기, 성실함, 도전 정신. 그걸 가슴에 새기세요. 그녀의 손을 봤습니다. 잉크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그 손이 30년간 역사를 다시 쓴 겁니다. 한 글자씩, 한 단어씩 말이죠. 통계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졸업생 취업률 67%.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한국 유학생 32명.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였습니다. 한국 학술지 논문 게재 8편. 숫자가 증명했습니다. 이제 데이터마저 한국어로 말하고 있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녀가 세운 학교는 더 이상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신뢰 공장이었습니다. 미래를 생산하는 공장이었죠. 연설이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김수진 교수를 둘러쌌습니다. 포옹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기록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증언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증인이었습니다. 노트에 한 줄을 썼습니다. 그녀의 교실은 도서관이 아니라 발사대였다. 학생들을 미래로 쏘아 올리는 발사대였습니다. 30년 전 그녀는 사전을 고쳤습니다. 지금은 세계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정이 다가왔습니다. 학생들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19, 8. 한국어였습니다. 몽골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어로 세고 있었습니다. 셋, 둘, 하나. 함성이 터졌습니다. 2025년이 시작됐습니다. 그 순간 음악이 흘렀습니다. 아리랑이었습니다. 한국의 민요였습니다.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학생들이 따라 불렀습니다. 가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감정을 담아 불렀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 노래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희망의 노래였습니다. 새해의 국가였습니다. 저는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한국 노래가 몽골의 하늘을 울렸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바꿨습니다. 단 한 번의 총성도 없이 말이죠. 창밖을 봤습니다. 불꽃놀이가 터졌습니다. 울란바토르의 밤하늘이 빛났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반짝였습니다. 이 도시는 이제 새로운 도시였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바꾸었다. 침묵으로, 존중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이건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였습니다. 제가 목격한 역사였습니다. 홀을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저는 15년 기자 생활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을 봤습니다. 역사가 조용히 뒤집히는 순간을 말이죠. 새벽 4시. 호텔 방이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음악이 들렸습니다. BTS의 다이너마이트였습니다. 누군가 새해를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이크를 켰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15년 기자 생활 중 가장 중요한 리포트였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울란바토르 발 잭슨 밀러입니다. 제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문화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다음 문장이 중요했습니다. 이건 지배가 아닙니다. 선택된 신뢰입니다. 한국은 군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교사를 보냈습니다. 한국은 원조를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몽골은 그 기회를 미래로 바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한글 간판이 보였습니다. 그게 증거였습니다. 저는 기자입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기록자였습니다. 취재가 아니라 증언이었습니다. 한국의 힘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태도였습니다. 존중의 태도였죠. 15년간 본 것들이 스쳐갔습니다. 중동의 전쟁, 우크라이나의 포화, 동남아의 혼란. 모두 힘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강한 나라는 군사로 세상을 움직입니다. 제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나라는 존중으로 세상을 감동시킵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이건 21세기의 새로운 동맹 모델입니다. 78%가 떠올랐습니다. 김수진 교수의 손이 보였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기억났습니다. 그 모든 게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몽골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존경받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몽골을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종속시키지 않았습니다.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존중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녹음을 멈췄습니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CNN 본부로 전송했습니다. 이제 세계가 볼 겁니다. 한국의 진짜 힘을 말이죠.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아침이었습니다. 새해였습니다. 새로운 시대였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귀국할 시간이었습니다. 호텔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불렀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기사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공항 가시죠? 한국어였습니다. 또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네, 공항이요. 저도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라디오가 켜져 있었습니다. BTS 노래가 흘렀습니다. 기사가 따라 불렀습니다. 완벽한 발음이었습니다. 좋은 노래죠? 그가 물었습니다. 네, 좋네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차창 밖을 봤습니다. 아침 거리였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지나갔습니다. 김밥, 치킨, 카페. 여전히 한글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한글일 겁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요금을 냈습니다. 내리려는데 기사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한국어였습니다. 완벽한 한국어였습니다. 꼭 올게요. 저는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도 변했다는 걸 말이죠. 공항 로비를 걸었습니다. 면세점을 지나갔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직원이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벽에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관광청 포스터였습니다. 한국에서 만나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울란바토르가 보였습니다. 한글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메모를 노트에 썼습니다. 나는 카메라를 내렸다. 하지만 마음은 들려 있었다. 이건 끝이 아니다. 이것은 시작이다. 소프트 파워의 시대, 한국의 시대가 시작됐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한글, K-팝, 김수진 교수, 학생들 78%. 한국은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힘은 총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진짜 힘은 존중에서 나옵니다. 문화에서 나옵니다. 교육에서 나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바꿨습니다. 조용히, 완벽하게. 그게 바로 21세기의 힘이었습니다. 소프트 파워였습니다. 한국의 힘이었습니다.